정프로께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네. 솔직하게. 아니 지금 분노가 있을 때 있죠. 있죠. 예. 저는 뭐 무척 많아요. 하지만 네네네네. 한 번도 저는 그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이 잡힐 게 뻔하니까. 예. 내 인생을 왜 거기에 낭비해? 이런 거죠. 예.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왜 범행을 저지르느냐? 꼭 네. 분노 때문만 아니라 돈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범죄 동기들 있잖아요. 예. 그들은 너무나 그 범죄밖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잡히면 교도소 가야 되고 네. 알려지고 신상 공개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범죄를 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범죄를 안 하긴 싫어요. 그러면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창원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범죄 이야기 조금 더 딥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 작가님께서는 워낙 많은 범죄 케이스들을 당연히 연구하고 또 직접 참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아, 범죄에 참여하진 않았고요. 그렇죠. 범죄 수사에 수사나 분석에. 참여하셨- 네네. 수사 분석에 참여하셨을 텐데 네. 보면서도 이제 좀 많이 무뎌지시겠죠. 계속 보시다 보면. 네. 그런데도 얘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얘는 도저히 막 잊을 수가 없는 이런 사건들. 네. 혹시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거의 다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접하는 사건들은 보통 연쇄살인. 사건은 아니겠구나. 네, 네, 보통 사건은 아니고 그 디테일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예. 정말 실제의 그 모습들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정말 악의 끝은 어디일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깊은 회의감을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진짜 보시다 보면 진짜 이게 인간인가 싶은 애들이 많으셨겠다. 그렇죠. 그걸 넘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이게 이렇게 표현한 그 범죄자들이 아주 예외적인 존재라면야 괜찮은데 네. 혹시 그렇지 않는 거 아닐까? 누구든지 이렇게 내몰리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소름이 끼치고 끔찍해지는 거죠. 네. 인간에 대한 회의가 많이 네. 오셨겠네요. 네. 진짜. 이래서 프로파일러는 만나면 안 돼. 나까지 전혀인데. 제가 사람을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족이 위해 사람을 안 만납니다. 거의. 진짜 좀 그럴 수는 있겠다. 네. 그 범죄자들 가운데도 물론 진짜 이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다른 데선 또 다른 모습으로 막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강호순. 강호순. 강호순의 범죄만 놓고 보면 정말 잔혹하고 끔찍하고 네.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니까 마이클 스톤이라는 미국의 법 정신의학자가 네. 악의 척도라는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썼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네. 많은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네. 22단계로 그런 악의 스케일, 이 척도를 나눴어요. 그렇게 단계가 많아요? 예, 더 많은데 줄인 거죠. 오. 그 기준에 따라서 예. 가장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범죄자의 의도예요. 예. 이유와 동기 그리고 행한 범죄. 살인이 가장 아무래도 그쵸. 결과적으로 예, 보자면 예, 객관적으로 가장 악독한 네, 사건이겠죠. 네. 그럼 왜 살인을 했느냐에서 22 이 가장 높은 악의 수준 척도가 가장 강한 게 왜 살인을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즐겼다. 그거죠. 즐겼다. 예, 자기의 맞죠?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 살인을 하는 경우가 쾌락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악한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왜 제가 그 군인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그 범행은 잔혹하고 피해 유가족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끊어질 정도의 범행이긴 하지만 범죄자 입장에서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의도로 보면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밖에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라는 판단과 뭐 분노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그런 범행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강호순의 범행은 즐겼어요? 즐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처음부터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차에 태우고 일련의 과정을 모두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감금 상태에서 제압하고 성폭행하고 시신에 대한 훼손하고 안매장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행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네.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을 제가 갔습니다. 네. 가서 동네 분들에게 쭉 물어봤어요. 예. 그때 이제 그의 농장에서 DNA 나오고 강원순이 범인이다라는 게 막 뉴스에다 공개됐을 때거든요. 네네네네. 다 알고 계실 때예요. 뉴스에 계속 네네네네. 나왔으니까. 근데 그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죠. 그분들께 강원순 아세요?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봤더니 호순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건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증거도 다 나오고 여러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직접 만난 그 강호순의 인상은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들고 가면 요새 네. 어떤 젊은이가 가다가 자기 길 돌아와서 어디까지 가세요? 왜 이 무거운 거 혼자 들고 다니세요? 라면서 들어주고 자기가 갈 길 도로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호순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일상생활 중에도 그들의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연쇄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바로 드러났겠죠. 주변에서 신고 들어가고 의심과 경계가 있었겠죠.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는 절대로 그런 범죄 당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강호수는 그러면 그냥 주위 사람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선행 비슷한 것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심리예요, 이거는? 본인이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네. 추정컨대는 하나는 이제 자신의 범행을 보다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심도 받지 않기 위한. 그렇게 착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위장해서 내세움으로써 이 범죄 이외의 생활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의심하거나 관찰하거나 신고하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범행을 위한 현실 생활에서의 어떤 위장이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호수는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때는 자기가 저질렀던 범행에 대한 어떤 그 잔상, 기억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곱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중에 굳이 남들에게 시비 걸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만난 사람들은 그냥 그다지 의미 없는 그리고 자기가 굳이 거기에서 신경이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그리고 내면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당신들 모르잖아. 그걸 또 라면서 그걸 또 즐기는 거죠. 자기를 착한 청년으로 좋은 청년으로 보고 칭찬하고 감사해하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꼈으리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호순이 그 허스키인가 왜 이렇게 같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 키우고 그 사람 맞죠? 네. 그리고 다른 개들은 잔인하게 사육하고 실험적으로 고문하고 동물학대 했었죠. 네네. 그 강호순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거 중에 하나예요? 그 로버트 헤어 박사의 척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죠.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면 아무래도 그 타인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전혀 이입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그 사이코패스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할까? 여기는 의문이 좀 뒤따르죠. 그래요? 사이코패스 중에도 선천적 사이코패스 아주 소수죠. 뇌 기능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전두엽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슬픔, 남의 아픔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엠퍼시라고 하죠.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뇌에서 그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아픈 동물 사진 보여주고 슬퍼하는 사람들 모습 보여주고 전쟁의 참화 피해자들 모습 보여주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죠. 그럼 감정 반응에 따라서 전전두엽의 대사량이 확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사이코패스라면 뇌 기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장면들 상황들을 보여주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고
이 뇌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하면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에 따른 뇌 대사물질의 어떤 흐름, 네. 색상 변화 이게 포착이 안 됩니다. 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네. 그 연쇄살인범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지금 최근에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네. 우리 국내 수감돼 있는 사형수들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가서 만나보고 네. 이제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예. 그분 말씀에 따르면 대다수의 연쇄살인범들이 네. 현재 오랜 사형수 생활 속에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뭐 유영철이라든지 일부 연쇄살인범들은 네. 잘 때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피해자들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잘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갑자기 교도소 자기 그 독방 네. 한쪽 구석에 네.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네요. 공감 능력이 있지만 네.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네. 그걸 느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범죄를 행하기 위한 그런 자신의 어떤 동기, 이 동기가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역량을 끌어올리고 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해서 했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걸 왜 하죠? 그 즐기기 위한 거라는 게. 그러니까 강호수는 쾌락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영철 같은 경우는 분노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자괴감, 네네. 열패감, 또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는 완전히 망가졌고 희망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거기에다가 그 부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혼 요청을 했죠. 네. 절도죄로 잡혀서 이제 교도소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전까지는 그는 살인범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그 분노를 표현하기로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네. 그 방향성을 사람을 살해하기로 정한 거죠. 어떻게 해야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강하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까? 그 분노의 대상은 세상 전체예요. 처음엔 여성이었고 또 부자였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것은 꼭 그렇게 특정한 대상은 아니고 네. 자기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찌질하게 만든 것, 그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탓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겠다. 이것이 이제 연쇄살인의 이유였던 것이고요. 각각의 범죄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가장 다수는 그런 분노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연쇄살인이 가장 많고 강호순 같은 극히 일부 이춘재도 쾌락형이죠. 이춘재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목적에 그 네.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던 것이고요. 그 본인이 잡힐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뭐 처벌받으면 정말 나는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그런 두려움들은 별로 없어요? 범행 저지를 때는? 있죠.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식이 스스로가 내면에서 네. 그게 크면 범행 못하죠. 그러니까, 겁나서 두려워서. 대부분 네. 일반 사람들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정프로께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네. 솔직하게. 이게 지금 분노가 있을 때 있죠. 있죠. 예. 저는 뭐 무척 많아요. 예. 저런 인간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는 그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이... 잡힐 게 뻔하니까 내 인생을 왜 거기에 낭비해?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왜 범행을 저지르느냐? 꼭 분노 때문만 아니라 돈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범죄 동기들 있잖아요. 예. 그들은 너무나 그 범죄밖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잡히면 교도소 가야 되고 알려지고 신상 공개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범죄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범죄를 안 하긴 싫어요. 그러면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완전 범죄를 위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상을 엄밀하게 선정을 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지문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다가 해화동에서 범행을 할 때 금고문을 깨려고 하다가 손이 상처가 나요. 네. 피가 흘러요. 네.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둘둘 감아야죠, 뭘. 현장에 자기 피가 남아 있어요.
그 DNA를 통해서 잡힌다는 걸 알고 있죠. 예. 밀가루? 불을 질렀습니다. 가장 자기에게 유리하고 확실하게 DNA 증거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닦는다고 될까요?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잡히면 난 끝장이야. 잡히면 교도소 가서 평생 썩어야 돼. 그러기 싫어. 불안해. 두려워.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근데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강호순도 마찬가지예요. 강호순도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강호순의 그 이 피부를 이렇게 긁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그런 식이에요. 그게 범행 자체가 쾌락을 위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잡히기 싫다라는 갈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범죄를 안 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를 하되 잡히지 않는 방법에 골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 범죄 저지르고 안 잡힐 수는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범죄자들은 범죄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유사 합리성 혹은 준 합리성이라고 불러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이제 그 정프로가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막 휩쓸리고 선동당하고 하는 모습들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자들은 그 성향이 더 강하고 그걸 범행을 할 때 그걸 적용을 시켜요. 저 CCTV랑 저것만 피하면 여기는 안 들킬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더 큰 거 다 있는데. 그래 CCTV가 있는 곳에서 범행하다 잡히는 사람들 제가 또 만나봤어요. 유치장 교도소 갇힌 사람 쫙 가서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수의 범죄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니 교수님 CCTV 고장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그 다음에 아니 그럼 그 고장난 것에서 당신 인생을 겁니까? 도박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고장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CCTV 목적은 지켜보다가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저를 가르쳐요. 도리어. 그럼 뭐예요? 녹화하는 겁니다. 이래요. 녹화했다가 나중에 이 사건이 중요해지면 경찰이 그것을 녹화된 영상을 다 뒤집어서 찾아보고 할 텐데 자기가 저지르는 범행에 대해서 경찰이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들은 또 생각해요. 세 번째, 그래도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범죄되면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 모자 쓰면 안 보여. 선글라스 꼈고요. 마스크 썼습니다. 아이고야.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경찰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체격, 걸음걸이, 특성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기들은 범죄를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런 확증 편향, 준 합리성, 유사 합리성 이러한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거죠. 아니 한번 갔어요. 그럼 깜빡 갔어요. 가면 이제 배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는구나.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안 걸리는 방법을 배워서 나오죠. 교도소 있는 내내 계속 나갈 때만 기다려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걸렸는데 다른 재소자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바보가 됐어. 그걸 왜 이런 방식을 안 썼을까? 그러고 나면 그 사이에 또 수사기법은 발달해서 나와서 새로운 방법을 쓰면 또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있는 밤에 또 한쪽은 사실 병적인 부분이 있어요. 20대 때 성폭행 저질러서 교도소 갔다 오고 30대 때 저질러서 갔다 오고 40대 때 저질러서 갔다 와서 또 저지르다 검거된 자가 있어요. 전자발찌를 차고 또 저질렀어요. 그건 뭐 완전 범죄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냥 저지른 거예요. 걸려도 어쩔 수 없다예요, 그냥. 거의 병적이라고 봐야죠. 자기 스스로가 일단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욕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스스로 통제 안 되니까 강제로 통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가 도박 관련해서 도박 중독에 걸려서 뭐 집 잃고 땅 잃고 이랬던 사람 도박 안 하겠다고 오른손을 자르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도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담보로 잡히고 딸을 담보로 잡히고 도박을 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신학적으로
행위 중독에 걸리면 이게 주로 도박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에 많이 나타나지만 범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도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꼭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범죄를 모의하고 생각할 때 막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실제 범행을 할 때 그 긴장과 스릴과 이거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조차를 너무 즐기고 그 이후에는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네. 그 문제를. 치료가 되긴 돼요? 되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인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그러한 행위 중독, 범죄 중독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들은 재범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와서 사회 내에서 보호 관찰, 사회 내 처우라고 하는 그런 네. 또 다른 형태의 그 범죄 예방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피하는 거는 뭐 진짜 뭐 전자발찌 이렇게 발견하지 않는 이상 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것도 없죠? 있어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눈초리, 인상, 관상이 다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두순 보세요. 그가 조두순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저 조두순 나타났어라고 하지. 네. 신상 공개가 안 됐으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아 그렇죠. 예, 대부분의 전자발찌 차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아니 강호순도 뭐 얼굴만 봐서는 어떻게 연쇄살인범인지 그럼요. 알겠어요. 예. 와, 그 얼굴로도 뭐 그 사람들 말하는 특징 혹은 뭐 제스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사기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데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저희 또 사기꾼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 관심 그렇죠. 요새 많으셔서. 투자 사기 너무 많잖아요. 네. 투자 리딩방이나. 네.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만약 혹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맞아요. 또 속으세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우선은 아주 화려하게 자신을 내세웁니다. 네. 경력 이렇게 이제 동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동일시 심리.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아. 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 통장 잔고를 막 까고 보여주고 내가 뭘 이만큼 했네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옛날 청담동 주식 부자.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죠. 네. 첫째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병풍 효과. 병풍? 예, 자기 혼자만으로는 대부분 사기꾼 한 사람 누가 그 사람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뒤에 뭔가 그럴싸한 내세워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누구누구를 안에 한번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명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떠한 기업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병풍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과거에 JU 같은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는 네. 연예인들 뭐 맞아요. 정치인 고위 관료 심지어 경찰 간부까지 유명한 경찰 간부까지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병풍 효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로 당신에게만 특별히 빨리 지금 당장라고 몰아붙입니다. 맞아요. 알아보고 검증할 틈과 여유를 안 줘요. 그러면 당신 뺏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합니다. 맞아요. 언제까지입니다. 그럴 때 놓고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해. 근데. 네. 흔히 우리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예,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걸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당신들 주변에 다 이거 했을 텐데 지금 당장 안 하면 당신은 혼자서 바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런 것들 유의하셔야 되는데 문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게 되느냐? 안 되지. 그들이 또 뭐냐면 차단을 시켜요. 차단과 폐쇄 효과를 야기합니다. 주변을. 네. 어느 누구하고도 이거 얘기하지 마시라. 의논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발 부디 공적인 기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금융권이라든지 꼭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꼭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잘 안 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기회가 왜 오겠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세상은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라는 거를 맞아.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또 아유 우리 어머니 같아서 그래요. 뭐 네. 나도 옛날에 네. 고생해봐서 내가 참 그 마음 잘한다 이러면서 또 접근하거든요. 최근에 그 집 팔아서 막 투자했다는 분들 신생 코인. 네네네네. 너무 좀 가슴 아프고 피해액이 안타깝더라고요. 3,200억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와, 3,200억 진짜 사기. 특히 우리나라가 좀 사기가 좀 많지 않아요?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유엔하고 OECD 발표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범죄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범죄냐라고 했을 때 네. 대부분 나라는 절도예요. 우리나라는 사기입니다. 범죄 중에 사기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이게 절도도 안 되지만 사기는 우리가 너무 좀 약간 손방망이 처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생겨서 네. 5억 원 이상 네. 이면은 형량이 이제 징역 3년 이상으로 높아지죠. 그 5억 원 이하일 경우는 징역 10년 이하에다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래서 벌금형이 주로 많이 초범일 경우 특히나 이래서 너무 미약해서 많이 사기들 쳤었는데 그 액수를 높여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사기 범죄자들이 4억 9천만 원 정도까지만 딱 치고 빠져서. 진짜 그래요? 그런 범죄자들이 꽤 많아요. 그 상황을 계산을 보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옮기고 횟수 달리해서 다시 범죄 저지르고. 진짜 사기꾼들은 어떻게 그런 머리만 돌지? 진짜 대단한 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은 게 사기 범죄에 대한 뭐 처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가 편한 환경인 건지 우리나라가. 우선 처벌이 미약해서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그 점점 높여가는 과정이긴 하고. 예, 개주 뭐 개 사기 뭐 별의별 사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 저질러 봐야 기껏해야 벌금만 내면 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 많이 사기 범죄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새로운 법을 도입을 하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이래서 형량이 높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는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이면에는 꼭 처벌 때문만은 아니라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직은 좀 연결된 사회잖아요. 서로 한두 다리만 건너면 더더군다나 그 사기범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친인척이 아닌 지인들이에요. 동창 또는 뭐 한두 달에 건너서 아는 사람. 그래서 소개받을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기뿐만 아니라 뭐 가스라이팅 또는 뭐 그 교제 폭력 이런 것들도 되게 지인에게 좋은 일 해준다라고 소개해 줬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소유와 집착이 심하다. 소유욕과 집착이 심하고 폭력적 성향이 있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일 경우는 그런 거 다 숨기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키 크고 잘생겼고 뭐 돈 많고 직업 좋고 나중에 와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에게서 그런 소유욕과 집착이 있고 폭력적인 있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별을 못하게 하고 이별 문제 생기고 그러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당신 왜 이런 걸 소개해줬어? 그런 건 다 알아서 판단할 줄 알았지. 나는 그냥 네가 뭐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니까 소개해준 거야. 사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연결을 통해서 발생하는 범죄하고 우리나라 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관계 중심의 사회. 관계 중심의 사회이고 그리고 남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한 평가를 되게 꺼려하고 그런 누구의 있는 문제점, 단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자질하고 또는 뭐 질투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이러한 심성인 것처럼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는 착한 아이 그 증후군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회가 우리 사회고 그래서 주로 이런 타인에 대해서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제안해 들어오면 살짝 그 작은 것들을 응해줬다가 큰 게 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사회 관습적으로. 그 관계 중심 사회라는 게 그런 좀 단점이 좀 있네요. 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앞으로도 카스트라토 그 후편도 계속해서 좀 잘 써주시고 그러면 다음 작품 나올 때 다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끔찍한 얘기가 전반에 좀 많았는데 좀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작가님 얼른 빠져나오시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